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의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이다 보니 명절마다 며느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명절 증후군을 앓을 정도로 명절이 견디기 어려웠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명절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해먹고 덕담을 나누는 좋은 기억들만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시댁이 생기니 그런 날만큼 고생스러운 날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은 물론이고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꼬투리 잡힐 일만 생기다 보니 한때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그때가 나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네요. 저희 시댁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친정에서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시는 탓에 저도 어디 가서 깊게 얘기해 본 일이 없네요. 그러다 익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채널을 알게 되고 저도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저희 시댁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일이다 보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사연들을 듣다 보면 이런 사정이 비단 저희 집안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겪었던 그 일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기에 결혼까지도 아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잘 맞는 성격 덕분에 오래 사귀는 동안 헤어질 생각은 딱히 해보지 못했었고, 그래서 결혼까지도 당연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그만큼 편안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남편과 해야겠다 생각했고,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은연중에 서로 결혼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대학 시절에는 별 걱정 없이 풋풋한 연애를 했던 저희들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현실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루빨리 돈을 모아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가장 큰 걱정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서 아이 낳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둘 다 장남 장녀였어요. 그래서인지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던 저희는 노후 준비가 끝나지 않으신 부모님들의 사정을 걱정하여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겠다며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결혼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그래도 그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게 지금은 잘한 일이 되었네요. 그렇게 2살 터울이었던 저희 부부는 제가 3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집을 얻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시댁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쉬운 분이 아니셨죠. 남편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진작 듣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실제로도 참 기가 세 보이셨어요. 초장부터 제 기를 죽이시려는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그냥 좋게 봐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오래 만난 만큼 싸울 일은 별로 없겠지. 그래도 결혼 생활은 다른 거다. 오래 만났다고 괜히 남편이 편해서 함부로 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 맞벌이 한다고 남편 굶겨서 회사 보낼 생각 말고 반찬하기 어려우면 집에 와서 받아가서 먹던가 그래라. 제게 아내로서의 도리를 설파하시던 시어머니는 정작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첫인상부터 기센 시어머니는 꼬장꼬장하셨고 무던한 성격의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 맞춰주고 계신 듯 하셨죠. 심지어 제 앞에서도 시아버지 말씀을 가로막으며 본인 말만 하시던 분이셨으니 평소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지아비를 떠받들거나 그런 성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더러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니 아내의 도리를 말씀하시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었던 건지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괜히 한마디를 붙여서 시어머니를 도발하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윤경이한테 그런 말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야말로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무슨... 뭐? 아니, 그렇다고 내가 언제 네 아버지 밥을 안 챙겼니? 내조를 안 했니? 내가 뭐 대단한 거 시키는 거야? 그냥 남편 막대하지 말고 밥이나 잘 챙기라 한 거지. 근데 이놈 자식은 벌써부터 지 여자 편 들고 있네? 내가 너 이럴까봐 당부시키는 거야. 너 마누라 좋다고 잘해주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는다. 아무튼 윤경이 너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믿는다. 알겠지? 예, 어머니. 저희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말려주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제 속을 긁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결혼 전부터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가끔 동생이 속 썩일 때마다 답답하다며 남편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철이 없이 말도 안 듣는다며 남편이 답답해 했었죠. 그래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도 저도 시누이에 대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내느라 지방대도 겨우 들어갔었다는 시누이는 한창 대학 시절에는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기껏 들어간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당시 취업 준비에 바쁘던 남편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시누이를 챙기기도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과 터울이 있기도 하고 막내딸이기에 집안에서도 늘 예쁨만 받고 자란 듯 했어요. 딸을 갖고 싶으셨다는 어머니는 시누이를 날 때부터 끼고 도셨고, 자식들에게 매 한 번 들지 않으셨던 시아버지 역시 막내딸을 무척 예뻐하셨었죠. 사랑받고 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덕분에 시누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철이 덜 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느라 찔러보기만 하는 탓에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얻자마자 그 핑계로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는 정말 취업해야 하는 거 알지? 근데 매번 서울까지 면접 보러 가기 힘들잖아. 그니까 나 취업할 때까지만 오빠네 집 가 있으면 안 돼? 미쳤어? 아니 어디 신혼집에 들어오겠다고 난리야. 네가 면접을 맨날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서울까지 와서 있어.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이 뭐 얼마나 멀다고. 한두 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으면 나중에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취직하면 아빠가 나 서울에 집 얻어준다 그랬어. 오빠가 집 사줄 것도 아니면서 웬 참견이야? 그냥 취업할 때까지만 얹혀 지내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나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취업 준비를 핑계로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남편은 당연히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셨죠. 예, 우리 지훈이가 일자리 알아보러 서울에서 지내겠다 그러던데 네가 안 된다 그랬니? 아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시킨 거 아니냐고. 걔가 너 아니면 지 동생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예,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너도 동생 있다면서 시동생은 왜 신경을 못 쓰니? 얘도 너희 집이 편해서 그러겠어? 애가 오죽하면 남의 집 살이를 하겠다 그러겠니? 지훈이도 우리도 애 취업 때문에 정말 죽겠다. 지 오빠는 진작 취업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했는데 자기는 몇 년째 취직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래도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에게 말해서 통하지 않자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저를 공략하셨죠.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싫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니 동생 같지 않니 하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시누이라서 불편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시누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시누이는 저희 신혼집으로 짐을 싸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집에 와서 있는 동안 자기가 저희 대신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이나 저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들었었으니 남의 집 신세를 진다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새언니를 어려워하고 남의 집 살이를 불편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 먹은 밥그릇도 물에 담궈 놓지를 않아서 저는 퇴근해서 돌아와 널브러진 식탁부터 치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잠시 동안이라도 편히 쓰라고 내어준 방에서는 대체 뭘 하는 건지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집에 없던 벌레까지 생기는 바람에 방역업체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집에서는 방 치워주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제가 시누이 방까지 치워주지는 않으니 그런 사단이 벌어졌던 거였어요. 그래도 자취를 해봤다고 하기에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았더니 시누이는 27살이 아니라 마치 7살 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윤경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당장 돌려보낼게. 내 입으로 잘 챙기겠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돌려보내면 어떡해. 그래도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니면 내가 아가씨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 어머니도 동생처럼 대하라 하셨으니까 나도 동생처럼 생각해 봐야지. 네 동생이어도 안 챙겼을 거냐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던 저는 결국 시누이와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시누이가 껄끄러운 사이라 해도 남의 집에서 지낼 때 지켜야 할 점들 정도는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누이가 철이 없을 뿐이지 못된 성정은 아닌 덕에 제 얘기를 고깝게 듣지는 않는 듯 했어요. 그 후로 많이 좋아지지는 않아도 조심하는 듯한 신용도 했고 저도 그때그때 할 말은 해가면서 시누이와 무사히 남은 기간을 지낼 수 있었죠. 게다가 중간에 사정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가 제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며 시누이를 부탁하신 덕분에 제가 시누이를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타일은 덕인지 시누이와도 그리 나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누이를 혼낸 것이 탐탁지 않으신지 그 일로 두고두고 서운한 티를 내셨습니다. 너 보기보다 애가 모진 면이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훈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네가 적지 않게 뭐라 했나 보던데. 어머니가 동생처럼 챙겨달라 그러셔서 저도 동생 생각하듯 잔소리 좀 한 건데요. 친동생이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뭐? 아니 아무리 지훈이가 너보다 어리다 그래도 시누이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니? 니들이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하니? 애가 곱게 커서 좀 모를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사건건 그 난리를 피고 애를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 애가 너희 집에 있으면서 마음 편히 밥도 못 먹겠다더라. 내가 너희 집 가서 일이나 해주라고 애를 보낸 줄 알아? 아주 못돼 먹었어 정말. 정작 시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하고 갔는데 어머니는 제가 시누이에게 잔소리를 한 것이 몹시도 싫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시집살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딸에게 했던 것을 돌려주고 싶으신 듯 몇 배로 되갚아 주려 하셨고 저는 매번 시댁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융단 폭격 같은 잔소리와 시집살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집간 첫 해부터 연차를 쓰고 김장을 하고 명절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무리가 돼서 한 달 동안 물리치료까지 받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부 갈등 중재하느라 중간에서 새우등이 터졌고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를 말리시고 철없는 시누이를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전부터 아버님이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나이 많은 직원들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도 아버님은 눈칫밥을 드시면서 겨우 버티고 계셨거든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식 때문에 그 나이까지 은퇴도 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회사를 다니시는 아버님이 늘 걱정이었죠. 하지만 정작 회사 생활을 모르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은퇴를 미루시는 시아버지의 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쇼핑을 하느라 카드 빚을 만들고 취업도 안 한 시누이가 사금융 대출로 여행까지 다녀온 걸 보면 여태 아버님이 무슨 고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희생하셔야 했을 아버님이 항상 안쓰럽기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시아버님의 얼굴에 더욱 큰 근심이 드리운 듯 보였습니다. 저도 어느새 결혼 3년 차가 되고 이제는 시부모님을 좀 알아간다 싶었는데 그쯤 시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 듯한데 말씀을 원체 안 하시니 남편이나 저나 궁금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걱정도 없으신지 혼자 친구분들과 여행을 떠나셨고 저는 혼자 계실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말에 식사하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별건 아니지만 보양식 좀 하려고요. 이번 주가 복날이잖아요. 아이, 그런 건 그냥 너희들끼리 먹지. 아이, 뭐하러 나까지 챙겨. 괜히 불편하게 그러지 말아라. 난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뭐. 그리고 저희 먹는 김에 1인분 더 하는 건데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꼭 저희 집 오세요. 아셨죠? 일도 안 하면서 대체 뭘 하는지 여기저기 바쁜 시누이가 아버님 식사를 챙길 리도 없었고 복날인데도 혼자 보내실 아버님이 걱정된 저는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내내 아버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표현이 없으신 분이라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시니 제가 더 기색을 살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님이 평소랑 너무 달라 보이더라고요. 무슨 큰 걱정이 있으신지 알게 모르게 한숨을 푹 쉬시고 왠지 저희와 대화도 불편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했던 것은 평소 실수 한번 하지 않으시던 아버님이 그날따라 실수가 많으셨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을 가시겠다더니 갑자기 안방에 계셨고 심지어는 식사 후에 쓰시라고 꺼내둔 새 칫솔을 그냥 두고 남편 칫솔을 쓰셨는지 집까지 가져가셨더라고요. 칫솔이야 다시 꺼내면 그만이니 굳이 아버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아버님의 모습을 봐왔던 저로서는 아버님의 상태가 평소와 영 다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말씀도 없으시고 더 이상 내색도 없으시니 며느리인 제가 더 캐물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찝찝한 마음은 뒤로 한 채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또다시 추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벌써 결혼하고 3번째 맞는 추석이었지만 명절은 늘 긴장되는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추석 며칠 전부터 올해는 할 일이 더 많으니 농땡이 부릴 생각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해놓으셨고 저는 그 말에 공포를 느끼며 이번 명절도 무사히 보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에 도착을 하여 저를 닥달하시는 어머니를 마주하며 저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빨리빨리 좀 오라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늦었니? 엄마, 지금 겨우 8시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일찍 온 거죠.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될 일이야? 그러게 어제 미리 와서 일 좀 하고 여기서 자고 일어났으면 딱 좋을 것을.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매번 싫다고 그러는지. 나 참. 엄마, 집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자겠어.
그리고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아, 제발 윤경이 좀 적당히 부려먹어요. 어머, 이놈 말하는 것 좀 봐라. 자식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지 애미는 안중에도 없네. 됐으니까 너도 가서 빨리 도라지나 다듬어.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식구들끼리 하셨을 제사가 며느리가 들어오니 배로 늘어나는 건지 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뒤로 매년 명절마다 더 바빠지셨어요. 남편 말만 들어봐도 이전에는 식구들끼리 적당히 먹을 정도만 하고 끝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후로는 왜 이리 일이 많은지 아무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감정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늘 놀고 먹기만 하는 신우에게 좀 도와달라며 미리 언지를 넣어 두었으니까요. 일손이 하나라도 더 늘면 제가 좀 편하겠지 싶어서 저는 신우이에게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당부를 했었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는 제발 일 좀 도와줘요. 어머니가 안 시켜도 눈치껏 전도 좀 부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응? 아우, 언니, 나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못해요. 그리고 나도 시집 가면 할 텐데, 굳이? 시집 가서 갑자기 하면 잘 되겠어요? 지금부터 연습 삼아 해보는 거지.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 될 생각 있으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야죠. 시집 갔는데 아가씨처럼 비협조적인 시누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전 부치고 그 정도는 아가씨도 할 수 있잖아요. 아가씨 요즘 용돈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용돈 좀 챙겨줄 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알았죠? 알았어요. 수고비까지 주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고마워요, 새언니. 우리 집 제사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자기 집안 일이었음에도 저는 일부러 용돈까지 쥐어주며 시누이에게 당부를 해야 했네요. 그래도 시누이가 아주 말을 안 들어먹는 정도는 아니라서 용돈 몇 푼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이 되자 시누이는 언제 돈을 받았냐는 듯 입을 싹 닫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가씨는 안 보이네요? 네가 걔를 왜 찾니? 아니요, 그냥 식구들 다 일하는데 뭐 하나 해서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바빴나 보더라. 걔는 자야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때 한창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며 떠들던 시누이가 이번에는 공부를 핑계로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성격에 정말 밤새워 공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봤자 점심이 되면 배고픔을 못 참고 나오겠지만 오전 내내 저 혼자 일을 하려니 괜히 괘씸했었죠. 덕분에 저는 오전 내내 혼자 나무를 다듬고 재료 손질을 하느라 벌써 손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하시려는지 여기저기 재료들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점심상까지 차리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명절 음식을 다 해서 제사를 지내고 친정에 가려는지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애써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야 시누이가 겨우 밖으로 기어 나왔고 제 눈치를 슬쩍 보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에 기름이 오른 걸 보니 밤새 푹 잔 모양인데 역시나 용돈만 받아 챙기고 일하기는 싫어서 핑계를 댄 것 같아 보였죠. 그런 시누이를 똑똑히 보았던 저는 오후에는 반드시 시누이를 시켜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도와 점심상을 물리고 저는 다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아버님과 남편도 제사상에 올라갈 밤을 깎고 집안 정리를 하느라 바쁘셨지만 전을 굽느라고 기름 냄새 진동하는 주방 안쪽은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누이만 천하태평이었네요. 오전 내내 푹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도 좋은 건지 얄미운 시누이는 점심에 고봉밥을 먹고도 제가 굽는 족족 전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기껏 구워놓으면 개눈 감추듯 집어먹는 시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아가씨, 이렇게 다 먹으면 제사상에는 뭐 올려요? 자꾸 먹지만 말고 아가씨도 일 좀 도와요. 지금 식구들 다 일하는 거 몰라요? 언니 혼자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해야 해요? 그리고 나 얼마 안 먹었는데. 안 먹긴요. 지금 전 굽는 족족 아가씨가 다 먹었는데. 여기 봐요. 쟁반에 남은 게 없네. 용돈까지 받아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럴 거면 내가 용돈 준 거 다시 내놓을 거예요? 그만 먹고 일 좀 도와요, 빨리.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철없는 사촌 동생 정도로 생각하며 적당히 타이르듯 말을 하고 있었고, 올케가 시누이에게 그 정도 얘기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순간 화를 내며 달려오셨어요.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 그랬어? 예? 뭘요? 뭘요? 이게 보자 하니까 내 앞에서 감히 내 딸을 잡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아가씨도 같이 일 좀 도와달라 한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네가 내 딸 부려먹겠다고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그랬다 이거 아니야? 내 딸이 너한테 돈 받고 일하는 일용직 알바라도 되는 줄 알아? 이게 평소에도 지는 돈 좀 번다고 내 딸 앞에서 유세를 떨더니 거지 같은 년이 어디서 내 딸을 무시해?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평소보다 배로 화를 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시는지 잔뜩 화가 나신 어머니는 기어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파요. 내가 너더러 일 시켰지 네 대신 내 딸 부려먹으라 그러디? 인연이 여태 오냐 하며 봐줬더니 끝을 모르고 끼어올라? 어디 아직 시집도 안 간 내 딸한테 일을 하라고 말이야. 우리 애는 내가 집에서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운 귀한 자식이야. 네가 내 딸보다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내 새끼를 부려먹어? 엄마 왜 이래? 아무래도 시노이는 그동안 제게 묵었던 감정이 많으셨는지 잔뜩 흥분하셔서 옆에 있던 시누이의 말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셨어요. 그 소란에 베란다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뛰어오셨죠. 먼저 달려온 남편이 여전히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머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저를 잡아 기를 죽여 넣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누이와 남편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의 등장에도 제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평소 워낙 성정이 차분하시고 애처가이시다 싶으셨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시자 시어머니를 포함한 온 식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것보다 그게 더 놀라웠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많이 놀라셨는지 잠시 당황하셔서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 뺨을 붙잡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왜 날 때려? 며느리 머리채 좀 잡았다고 내 뺨을 때린 거야? 당신은 지금 30년 넘게 같이 산 당신 마누라보다 몇 년 알고 지낸 며느리가 소중해? 조용히 못해? 사돈이 이 꼴을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대체 사람을 뭐로 생각하길래 남의 머리채를 덥석 잡고 이 난리를 떨어? 뭐? 그러는 당신은 딸이 무슨 무시를 당한 줄은 알고 이러는 거야? 이 기집애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느냐고? 뭐라고 했으면? 그랬으면 이따위로 해도 돼? 어디 남의 자식 감싼다고 내 며느리를 잡고 있어? 뭐라고? 남의 자식? 아니 우리 지훈이가 왜 남의 자식이야? 우리 지훈이 어디 밖에서 나왔나? 당신은 지훈이보다 며느리가 더 귀해. 당신 내가 정말 바보 등신 같아 보여?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지훈이 내 딸 아닌 거 내가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수십 년을 나를 속이고 남의 자식 걷어 키우게 만들었나?
아버님의 말씀에 온 식구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시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실언을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는 듯 점점 처참한 표정으로 말문을 닫으셨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왜? 내가 어떻게 알았나 싶어? 그러게 나도 차라리 평생 몰랐으면 싶었는데 이럴 거면 나 죽을 때까지 모르게 잘 숨기지 그랬어. 아니면 내가 그렇게나 바보 등신 같았나? 하긴 남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예쁘다고 끼고 도는 놈을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남편의 물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아버지는 서류 몇 장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결국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99.79% 불일치? 이게 뭐예요? 니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다. 나랑 지훈이 검사 결과야. 뒤에는 너랑 내 결과고. 그제서야 저는 요 몇 달간 아버님이 이상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실수인 척 남편의 칫솔을 챙겨가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나 봅니다. 끔찍한 이 결과에 남편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뭐 알면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식구들이 난리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조용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말고는 그동안 집에서 그 비밀을 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남편은 친자라는 얘기에 안도했지만 시누이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이상 안도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온 가족의 추궁에 입을 열게 되셨죠. 당신이 벌인 짓이니 변명도 당신이 직접 해야지.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설명해봐. 정말 딱 한 번 실수였어. 당신한테는 지역이 데리고 친정 간다고 했던 날 동네 엄마들이랑 나이트를 갔었어. 그 전부터 엄마들이 나이트 한번 가보자 하도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심심풀이 삼아 가봤던 건데 내가 그날 분위기에 취해서 과음을 했나봐. 일어나 보니까 웬 모텔에 누워있는데 옆에 남자는 어딜 갔는지 벌써 없고 나는 전날 밤 기억도 안 나고 미치겠더라고. 너무 후회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당신이랑 지역이 생각하니 죽을 수가 있어야지. 결국 그날 일은 없었던 셈 치고 살자 싶었는데 얼마 뒤에 임신을 한 걸 알았어. 의심은 했지만 설마 하면서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평생 당신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알고 보니 아버님이 얼마 전 우연히 그때 살던 그 동네 분들을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나이트를 가셨다던 친구분의 남편분이 자리에 계셨고 별 생각 없이 그때 일을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일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아버님이 무슨 의심이 드셨던 건지 시누이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셨고 유전자 검사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30년이 다 되어서야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전부 아시고도 시아버님은 조용히 계셨어요. 아마 그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모른 척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시아버지가 대체 무슨 생각이셨을지 저는 가늠하기도 어려웠지만 그 속이 편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예뻐했던 딸이 알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었다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게다가 나머지 자식까지도 혼자 친자가 아닐까 의심하시며 몰래 아들 칫솔까지 챙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셔야 했던 아버님을 생각하자면 저까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건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는지 2사람 다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항상 철없이 보였던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어리광만 부리고 살았던 시누이도 피해자였을 텐데 이제 와서 죄인 든 심정으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꼴도 보기 싫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묵묵히 짐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말없이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명절날 전을 부치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저나 남편이나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 시어머니를 챙길 수는 없었기에 저희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시아버님을 달래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 바로 집을 나가게 되었고 혼자 계시고 싶으시다는 시아버지를 두고 저는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큰일이다 보니 친정에도 내색할 수 없었지만 그 꼴을 보고 친정에 마음 편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아버지가 걱정되는지 1시간에 한 번씩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계셨던 걸 보면 시아버지가 엄한 생각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큰 충격이기에 저희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을 나간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잠시 지낼 곳을 찾았다며 자신과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는 안부 문자였죠. 저도 차마 직접 연락할 자신이 없어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어디 지낼 곳이 있다니 다행스럽더라고요. 오빠, 어머니랑 아가씨는 잘 있대. 어디 지낼 곳은 있었나 봐. 그래,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잘 지내겠지. 나한테 굳이 알릴 필요 없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남편도 많이 심란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생각을 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민은 시아버님 역시 깊어 보였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걱정은 되셨는지 남편 몰래 제게 시누이의 소식을 물으시더라고요. 지은이한테 연락 없냐? 어디 지낼 때는 있다디. 예, 당분간 친척집에서 지낸다나 봐요. 곧 집도 구한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물론 그것만 물으시고 더는 묻지 않으셨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아버님이 아가씨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워낙 정이 많으시고 며느리에게까지 잘해주시던 시아버지에게 시누이는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친딸과 다른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속이신 시어머니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분노가 생기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을 딸에게는 계속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으셨겠죠. 결국 시부모님은 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실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라 의아했지만 아버님의 결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야 이제 막 결혼 생활 3년 차였지만 아버님은 어머님과 3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셨으니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정리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미련일지 애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혼을 하기보다는 떨어져 지내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지신 듯 보였어요. 한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 회사로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윤경아, 잘 지냈니? 그날 이후로 처음인 듯 싶구나. 어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지낼 곳 구하셨다는 이야기는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듯 싶어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솔직히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연락을 기다리겠니?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도 미안해야 할 일이지. 그래, 나도 너한테 했던 짓이 있고 그 사단도 내가 벌인 짓이니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 너희 시아버지랑 못 헤어진다. 네 시아버지가 이혼 안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중간에서 시아버지 좀 설득해보면 안 되겠니? 예? 제가 뭘 어떡해요?
당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간히 우리 소식도 좀 전해주고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말이야. 솔직히 나도 지훈이 낳고 마음 편하지 못했다. 확실하지는 않았어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늘 불안했었어. 어쩌면 내가 지훈이를 유독 감싸고 돌았던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 물론 다 핑계고 결국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 실수를 해놓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게 염치 없지. 그래도 나 너희 시아버지 사랑한다. 너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너희 시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한 번씩이라도 네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겠구나. 어렵다면 나도 더 바라지는 않음마. 그냥 조금 이해만 해달라 부탁함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끼어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아버님의 뜻에 맡기고 싶었거든요. 두 분이 별거하신 후로도 시아버지는 혼자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종종 가서 반찬을 챙겨드리기도 했지만 혼자 식사도 잘해 드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오히려 예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뒤치다꺼리 하실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차라리 두 분이 떨어져 지내시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시아버지가 편하신 대로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혼자 못 지내실 거라 생각하셨던 시아버지가 잘 지내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깨달으신 게 있으신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점점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죠. 힘든 일은 싫고 놀기만 좋아하던 시누이가 이제는 직접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자립을 하시겠다며 마트 아르바이트를 다니시며 바쁘게 지내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장을 보셔서 가끔씩 시아버지 몰래 반찬을 두고 가기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별거 생활 1년 뒤에야 벌어진 일이지만 아버님이 그 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시고 시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을 버리지 않고 드시는 걸 보면 두 분 사이가 아주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지 벌써 2년째 저희는 명절날마다 아버님과 저희 부부 세 식구끼리만 보내고 있네요. 가끔은 외로워 보이는 아버님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아버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시아버지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별탈 없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